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6살 주부예요. 결혼한 지 20년,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죠. 평범한 아줌마인 제가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을 겪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여자의 직감이라는 말 믿으세요? 전 안 믿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제 직감이 맞았거든요. 그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남편의 수상한 행동, 거짓말,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까지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졌답니다. 특히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도 예상 못하실 거예요. 불륜녀가 받은 천벌, 그리고 제가 선택한 통쾌한 복수까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부부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남편 강민호는 경영학과, 저는 국문학과 학생회 활동하다 만나 5년 연애 끝에 결혼했죠. 신혼 초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자상하고 다정했죠. 아침마다 사랑해라고 속삭이고 퇴근길엔 꼭 꽃을 사왔어요. 여보, 오늘도 예뻐. 20년 된 아줌마한테 무슨. 내 눈엔 아직도 대학교 때 그 예쁜 학생이야. 이런 달달한 말도 자주 했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저희 친구들은 늘 말했어요. 너희 부부는 정말 인꼬 부부야.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냐? 뭘, 너희도 사이 좋잖아. 그래도 20살에 만나서 질일만도 한데 너희 보면 진짜 신기해. 친구들은 절 부러워했고 그럴 때마다 전 행복했어요. 신혼여행도 몰디브로 갔어요. 남편이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요. 당신한테 최고의 신혼여행 선물하고 싶어. 힘들게 모았을 텐데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괜찮고 말고 걱정 말고 나한테 맡겨. 인생 최고의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난 진짜 복 받았나봐. 고마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투명한 바다에서 스노클링하고 석양을 보며 와인을 마시던 그때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결혼하고는 탄탄대로였네요. 첫 아이를 가졌을 때 남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고 나오자마자 남편이 절 번쩍 들어올렸죠. 우리가 부모가 된대. 내가 아빠가 된대. 그렇게 좋아?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 당연하지. 당신이랑 나를 닮은 아이가 나온다는데 안 기쁘겠어? 고마워. 우리 앞으로 더 잘 살고 열심히 살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좋아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좋은 아빠였네요.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 가고 아이들 학교 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큰애 초등학교 입학식 때는 회사 중요한 회의도 미루고 왔어요. 우리 공주 입학식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래도 무리 안 해도 되는데 회사는 어쩌고. 우리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딨다고. 난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해. 하면서 말을 할 때면 정말 고맙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남편은 한 달 동안 새벽 수유를 도맡아 했어요. 당신은 낮에 애들 보느라 힘드니까 밤엔 내가 할게.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안 힘들겠어? 당신만 하려고. 애도 낳았는데 몸은 쉬어야지. 조리원에 더 있을 걸 그랬나봐. 당신 덕분에 진짜 나는 우울증 걸릴 틈도 없다. 남들은 애 낳고 우울증이다 뭐다 힘들다고 하던데 당신 덕분에 난 오히려 힘이 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죠. 아이들 교육에도 적극적이었어요. 큰애가 피아노 학원 가기 싫다고 뗐을 때도 남편이 나서서 달랬죠.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도 피아노 배우고 싶었어. 그러고는 정말 아이랑 같이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요. 6개월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지만 그 덕분에 아이는 피아노를 계속했죠.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런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네요.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잔소리하시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며느리를 아껴주셨죠. 명절 때도
며느리 고생하지 말고 외식하자 라고 먼저 제안하실 정도였어요. 시아버지도 과묵하시지만 자상하셨고요. 결혼 10주년 기념일엔 남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둘이서만 제주도 여행을 갔죠. 10년 동안 고생했어. 앞으로도 잘 부탁해. 당신도 고생했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이렇게 나 위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남은 50년도 잘 부탁해. 내가 할 소린데요. 내가 더 부탁할게. 고마워. 그때 다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 직장 생활도 순탄했어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차근차근 승진했죠. 과장, 차장을 거쳐 부장이 됐을 때는 온 가족이 축하 파티를 했어요. 아빠 최고! 하는 아이들의 환호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그렇게 10년, 15년이 흘렀어요. 물론 권태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린 행복한 가족이라고 믿었죠. 주변에서도 너희 집은 정말 화목하다라고 부러워했고요.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살림했어요.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은 삶이었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어요. 변화는 2년 전부터 시작됐죠. 남편이 본부장으로 승진하면서부터였죠. 여보, 이제 책임이 더 커졌어. 야근도 많아질 거야. 그래요. 몸 건강 챙기면서 해요. 난 운이 좋은 놈이야. 회사에 더 헌신해야지. 몸 생각하면서 해요. 그래도 몸이 재산이잖아. 알겠어. 걱정 마. 당신이 만들어준 십전 대보탕 한 그릇이면 기운이 나지. 자기 요즘 힘들구나. 이번 주말에 만들어줄게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높은 자리엔 책임도 따르니까요. 본부장이면 임원 바로 아래잖아요. 남편은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승진 축하 파티를 했던 날이 생각나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외식을 했는데 남편이 말했죠.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 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건 당연한 건데 당신 몸 아플까봐 걱정이네. 내가 적당히 조절하면서 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열심히가 다른 의미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야근이 너무 잦았어요. 일주일에 4-5번은 기본이었죠. 주말 출근도 늘어났고요. 토요일에도 나가고 일요일에도 오후엔 회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야근? 미안,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아니야, 당신이 더 힘들겠지. 고생해요. 하지만 프로젝트는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시작됐죠. 6개월이 지나도 야근은 계속됐어요. 처음엔 야근하고 오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샤워를 하고 자더라고요. 땀 냄새 나서 찝찝해. 욕조에 물 받아놨어요. 라고 했지만 전 눈치챘죠. 여자의 직감이 조금 이상했거든요. 다른 냄새를 지우려는 건가 싶었죠. 왜 그랬냐면 야근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변화였어요.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새 양복을 자주 사고 헬스장도 등록했죠. 50대를 앞둔 나이에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가 그렇게 외형도 꾸며야 된다고 누누이 말할 때는 웃어 넘겼던 사람이거든요. 건강관리 해야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요즘 부쩍 외모에 신경 쓰네? 하긴 나이 들수록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20년 동안 운동이라곤 등산 한 번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매일 헬스장을 가다니 이상한 마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한다며 헬스장 가방을 따로 샀어요.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죠. 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가방을 샀어? 본부장이니까 이미지 관리도 해야지. 그래도 너무 비싼 가방 아니야? 에이, 본부장 정도 됐으면 이 정도는 투자할 만하지 않아? 아니, 잘했어요. 그냥 당신이 갑자기 이런 거 신경 쓰니까 그래. 그때부터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네요. 20년 동안 쓰던 향수를 버리고 젊은 향수를 쓰기 시작했죠.
제가 백화점 다니면서 향수 냄새를 다 알거든요. 그건 분명 20, 30대가 쓸 법한 향수였어요. 이거 무슨 냄새야? 아, 회사 후배가 추천해줬어. 괜찮지? 그래도 이건 중후하지 않잖아. 젊은 애들이나 뿌리는 것 같은데? 그래? 야, 아무래도 내가 후배들 상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젊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요즘에는 MZ세대를 이해하는 게 대세잖아. 회사 후배. 그때부터 의심의 싹이 텄어요. 왜 후배가 상사 향수까지 추천하지? 그것도 남자 후배가 아니라 여자 후배겠지.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평범한 짧은 머리였는데 갑자기 왁스 바르고 스타일링을 하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30분씩 머리 만지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미용실도 바꿨더라고요. 동네 이발소에서 강남 유명 헤어샵으로 말이죠. 거기가 뭐가 좋아서 바꿨어? 회사 사람들이 다 거기 다녀. 그래? 이발소도 나쁘지 않았는데 면도도 해주고. 이제 트렌드에 맞춰 가야지. 미용실 좋더라. 남편이 다니는 곳은 한 번 커트하는데 1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옷도 달라졌어요. 항상 무난한 색 양복만 입던 사람이 핏이 타이트한 슬림한 정장을 사왔어요. 넥타이도 화려한 색으로 바꿨고요. 계속 변하기만 하는 남편이 정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네요.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그냥 본부장이니까 좀 신경 써야지. 구두도 다 바꿨어요. 편한 구두에서 이탈리아 명품 구두로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 구두를 3켤레나 사더라고요. 이게 다 필요해? 각각 다른 스타일이야. TPO에 맞게 신어야지. 당신이 당신한테 투자하는 거 나 그거 나쁘게 보지 않아. 근데 그래도 우리 형편에 이 정도는 좀 사치 않을까? 한 번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면 어떡해? 아, 내가 나한테 이 정도도 못 쓴다고? 아이, 그 말이 아니라. 아니야, 됐어. 미안해.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니 뭐 그래 이 정도 사치는 이해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식습관도 변했어요. 고기, 술 좋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거든요. 다이어트 해야 해. 배가 너무 나왔어. 20년 동안 그 배 자랑스러워하더니 이제 관리해야지. 보기 안 좋잖아.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 사실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기 안 좋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커피도 바꿨어요. 믹스 커피만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죠. 커피 원두며 드립 도구도 잔뜩 사왔어요. 이것도 회사 후배가 추천한 거야? 커피 좀 제대로 마셔보려고. 그리고 남편은 핸드폰을 몸에서 떼지 않았어요. 예전엔 집에 오면 거실에 던져놓고 TV 보던 사람이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가지고 갔죠. 핸드폰 왜 그렇게 끼고 살아? 회사 단톡방 때문에 중요한 연락 놓치면 안 돼. 당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본부장 됐다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 그냥 내가 당연히 했어야 할 것들이야. 핸드폰 케이스도 바꿨어요. 투명 케이스에서 지갑형 케이스로 화면이 안 보이게 덮을 수 있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어느 날 새벽 2시 남편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죠. 잠결에 흘낏 본 메시지. 부장님, 내일도 기다릴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문자를 보고 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다시 확인하려니 이미 메시지가 사라져 있었죠. 카톡 알림을 1분으로 설정해놨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자꾸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20년을 함께한 남편인데 설마.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죠. 그런데 애써 다잡은 제 마음이 무색하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카드 명세서에 낯선 내역들이 보였어요.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25만원, 롯데 호텔 라운지 15만원, 에르메스 매장 180만원, 까르디에 매장 350만원, 강남 와인바 30만원, 가로수길 부티크 120만원. 여보, 에르메스는 뭘 산 거야? 아, 그거 거래처 선물. 부장 부인 생일이라서. 까르디에는? 그것도 선물. VIP 고객 접대용. 하지만 제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 비싼 선물을 회사에서 결제도 없이 개인 카드로 산다고? 통장 내역도 확인해봤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300만 원씩 어디론가 송금하고 있었어요. 이 돈은 뭐야? 아, 그거 회사 직원한테 빌려준 거야.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거 나한테 상의도 없이 빌려줘? 아, 당신 알잖아. 나 어려운 사람 잘 못 보는 거. 이해해줘.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큰 돈을. 앞으로 상의할게. 남편 차에서도 증거를 발견했어요. 조수석 밑에 떨어진 귀걸이 하나. 분명 여자 것이었어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할 법한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정말 태연하더라고요. 이거 누구 거야? 글쎄, 회사 직원 태워준 적 있는데 그때 떨어뜨렸나? 태연하게 말했지만 절 속일 순 없었네요. 제 눈엔 거짓말하는 티가 역력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어요. 보조석 등받이 포켓에 립스틱이 있었죠. 제 것이 아닌 브랜드였거든요. 디올 립스틱이었는데 전 한 번도 그 브랜드를 쓴 적이 없거든요. 이 립스틱은? 아, 그거 회사 여직원이 두고 간 것 같은데 내일 돌려줘야지. 근데 그 립스틱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거죠. 트렁크에선 여자 옷을 발견했어요. 쇼핑백에 들어있는 원피스였네요. 이쯤 되면 저를 바보로 아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뭐야? 아, 그거 당신 선물로 사온 거야. 남편은 또 거짓말로 제 선물이라고 했지만 사이즈를 보니 전 절대 못 입을 사이즈였어요. 5 사이즈였는데 전 66 사이즈거든요. 와이셔츠에서도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자 향수 냄새. 그것도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였죠. 오늘 누구 만났어? 어? 왜? 향수 냄새가 나서. 아,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봐. 변명도 가지가지였네요. 그렇게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을 때쯤 절친한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어제 네 남편 봤어. 어디서?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근데 뭐? 젊은 여자랑 있더라? 뭔가 있을 거라고 확신은 했지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어떤 여자? 20대 후반?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던데? 되게 친해 보였어. 친해 보였다고? 팔짱 끼고 있었어. 친구는 사진까지 찍어뒀다고 했어요. 멀리서 찍어서 선명하진 않았지만 분명 남편이 맞았네요. 또 다른 친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여자와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남편 압구정 갤러리아에서 봤는데 젊은 여자랑 쇼핑하고 있더라. 명품 매장 들어가는 거 봤어. 점점 친구들의 목격담이 늘어갔죠. 성수동 카페에서 봤어. 한남동 레스토랑에서 봤어. 청담동 백화점에서 봤어. 다 같은 여자였어요. 키 크고 늘씬한 젊은 여자. 뭔가 물증이라도 잡아야겠다 싶어 남편의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 노트북을 보게 되었고 화장실 간 사이에 메일함을 봤어요. 부장님, 어젠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사이 비밀로 해주실 거죠? 사랑해요. 발신자는 남편이 일하는 회사의 대리였네요. 더 충격적인 건 사진 첨부 파일이었어요. 호텔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셀카, 남편과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죠. 침대가 보이는 각도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20년의 세월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메일을 더 확인했어요. 주고받은 메일이 수십 통이었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봐요. 우리 애기 보고 싶네. 12시에 로비에서 봐. 부장님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랑 처음이에요. 나도 올레기 만나고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역겨웠어요. 50 다 된 남자가 무슨 사춘기도 아니고 메일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부장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정말요? 부인이랑 이혼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해. 하지만 약속할게. 이혼? 이 미친놈이 이혼까지 약속했다고? 실성한 듯 웃었네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게 이런 건가 싶은 게 눈물도 안 나왔죠. 저는 미친 여자처럼 더 찾아봤어요. 사진 폴더에 들어가니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출장 간다고 했던 날들이었죠. 이 미친놈이.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혹시 회사 일로 만난 건 아닐까? 아니, 근데 웬 임신? 스스로를 달래며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날이 왔죠.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하더라고요. 2박 3일 일본 출장이라고. 여보, 조심히 다녀와요. 걱정 마. 금방 올게. 남편과 대화하는 게 정말 힘들었지만 티를 내면 안 됐기에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남편은 출국장으로 들어갔고 전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와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꼼꼼하지 못한 남편은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똑똑해야 바람을 핀다더니 남편은 그야말로 멍청 그 자체였죠. 여권이 서랍에 그대로 있었어요. 일본 출장인데 여권을 안 가져갔다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출장이 아니라 불륜 여행을 간 거였어요. 당장 남편 회사에 전화했죠. 네, 본부장님 비서입니다. 저 본부장 아는데요. 남편이 일본 출장 갔다고 하던데 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부장님 이번 주 출장 일정 없으신데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확실해졌어요. 남편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전 그 길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죠. 비싸긴 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이 좋은 곳으로 골랐죠. 부인,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증거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할 겁니다. 탐정 비용은 500만 원이었어요. 비쌌지만 20년 결혼 생활이 달린 일이니까 아낄 수 없었죠. 그동안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으로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네요. 남편이 정년퇴직하면 그동안 수고했다고 같이 크루즈 여행이나 가자고 할 생각으로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고 있었는데 이 돈으로 남편을 뒤쫓는 사설 탐정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와 USB를 건네더군요. 사모님, 마음의 준비하세요. 사진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젊은 여자가 팔짱 끼고 걷는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여자 집에 드나드는 사진, 함께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 아주 일상적인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아니, 부부 같았죠? 이 여잔 누구죠? 29살 남편분 회사 마케팅팀 대리입니다. 29살. 딸과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여자였어요. 사진으로 봐도 젊고 예뻤죠. 날씬하고 세련된 스타일이었어요. 관계는 약 1년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년 6개월. 남편이 본부장 되고 나서부터였네요. 행동 패턴을 보면 일주일에 3, 4회 만나고 주말에도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없었구나. 탐정이 더 자세히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 여자가 임신 중입니다. 현재 7개월째로 추정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불륜도 모자라 아이까지. 확실한가요? 산부인과 출입 기록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남편분 이름으로 등록돼 있고요. 탐정이 산부인과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USB를 확인해보니 동영상도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남편이 이 여자 배를 쓰다듬는 모습,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는 모습. 이런 개자식. 그리고 이건 통화 녹음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들어보니 여보, 우리 아기 오늘 발로 찼어. 정말? 우리 아들 힘이 세구나. 여보? 저 여자가 내 남편을 여보라고 부른다고? 역겨워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분 재산 조사도 다 끝났어요. 재산도요? 네, 그 여자 명의로 전세자금 2억을 빌려줬더군요. 뭐라고요? 진짜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네요. 우리 집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불륜녀한테 2억을? 통장 거래 내역 보시면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생활비라는 거겠죠? 우리 생활비보다 더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품 구매 내역도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3천만 원어치 명품을 구매했는데 모두 여성 용품입니다. 3천만 원.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완전히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곳이었죠. 이미 남편과의 신뢰가 끝난 만큼 지체하고 싶지도 않았죠. 아이들이 걸리긴 했지만 평생 이렇게 제 자신이 불행한데 아이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복한 척을 할 수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죠? 당연합니다.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분 연봉과 재산 상태를 봐서 위자료 2억, 재산분할 70%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상간녀 소송도 가능합니다. 1억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남편과 대면할 시간이었죠. 오늘 모든 걸 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오히려 슬퍼 보이기까지 했네요. 여보,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못 들어와. 왜? 또 출장이야? 대학 친구가 죽었어. 김철수 말이야. 간암으로 투병하다가. 철수? 대학은 당신이랑 나랑 같이 나오고 우리 뻔히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내가 처음 듣는 이름이네?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어? 아, 그치. 뭐 친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더 깊어진 친구 있거든. 그래, 알겠어. 또 거짓말이었네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지라 저렇게 장례식을 핑계로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어디까지 최악인가 싶었거든요. 3일장이라서 상주들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요? 어느 장례식장인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야.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까? 당신 아는 지인이면 나도 가봐야지. 그래도 같은 대학까지 나왔는데 동문이잖아. 아니야, 오히려 당신 오면 불편해. 내가 왜 불편해? 남편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아무튼 3일 동안 못 들어오니까 이해해줘.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일단은 그렇게 보냈어요. 어차피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탐정에게 연락했죠. 내일부터 3일간 더 집중적으로 미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여행 가방을 쌌어요. 검은 정장이 아니라 캐주얼한 옷들을 넣더군요. 장례식장 간다는 사람이 왜 리조트 룩을 챙기지? 역시구나 싶었죠. 장례식장 가는데 왜 이런 옷을? 아, 이거 3일이나 있어야 해서 갈아입을 옷 필요하잖아. 거짓말도 늘었어요. 일말에 양심이 있었는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자꾸 집을 비우게 돼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 괜찮아요. 친구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을 안아줬어요. 이게 마지막 포옹이 될 테니까. 목요일 아침, 남편은 검은 정장을 입고 나갔네요. 그럼 다녀올게. 네, 고생하세요. 남편이 나가고 30분 후 저도 준비를 했네요. 기억 후 너의 가면을 벗기고야 말겠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곧 탐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남편분이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강남의 한 호텔로 가셨습니다. 호텔이요? 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정말로 강남의 작은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상 밖이었어요. 정말 장례식장에 간 건가 싶은 의문이 들었네요. 어느 장례식장인가요? 강남 세브란스 장례식장입니다. 작은 곳이에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하필 거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볼게요. 조심하세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차를 몰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불안했죠. 무엇을 보게 될까?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봤죠. 김철수 씨 빈소가 어딘가요? 김철수요? 잠시만요. 그런 분은 안 계신데요. 그럼 오늘 입관하신 분들 중에 그 301호에 김씨 성함 있네요.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301호실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누가 죽은 건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네요. 상주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여자,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배가 불러있는 게 확실히 보였죠. 임신 7개월이라더니 정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는 남편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애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부장님, 저 이제 어쩌면 좋아요? 남편은 그 여자를 꼭 안아주고 있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여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왔지. 상간녀도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이분이... 네, 저 이 남자 아내예요. 20년째 살고 있는. 빈소를 둘러봤어요. 영정사진도 없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 아이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아이? 부장님 아이요. 우리 아이. 아, 여보, 그게 말이야. 내가 일단 설명할게. 닥쳐. 부장님 아이라면 이 사람 아이라는 거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의 혼외자가 죽은 거였네요. 뱃속에 있었다고 한 지가 엊그제였는데 조산을 하고 아이를 떠나보낸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제 갑자기 조산으로 태어났는데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대요. 수술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그녀는 계속 울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네요. 7개월 만에 조산했는데 너무 작아서 살리지 못했어요. 남편이 그리고 그 말 끝에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20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결혼생활 진짜 충실했어. 이렇게 된 거 얼마 안 돼. 1년 6개월이 당신한테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인가 보지? 아니야, 진짜 최근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와중에 저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남편이 정말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한없이 상간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죠. 불륜도 모자라 애까지 만들었어? 그것도 딸이랑 얼마 차이 안 나는 어린 여자랑? 할 말이 없다.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조문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조문객이라 해봤자 상간녀의 가장 최측근 가족들이었지만 말이죠. 저게 본 부인인가? 불륜이었구나. 어쩐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어. 애가 죽은 건 천벌이네. 그때 상간녀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잘못? 네 말 한마디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 20년 세월을 무너뜨렸는데. 알아요. 부장님이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했는지도 가족을 아꼈는지도. 그런데 왜 남의 남편을 건드린 거야? 상간녀가 계속 울며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상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덤빈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진심?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진심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니 조문객들이 더 웅성거렸어요. 남편이 절 밖으로 끌고 나갔죠. 여보, 제발 왜 여기서 이러지 마. 왜, 창피해? 이제 와서? 아이가 죽었어. 최소한의 예의는. 예의? 네가 할 소리야? 니네 벌 받은 거야.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걸 끝내기로. 우리 이혼하자. 오늘부로 남남이야. 여보. 변호사 선임했어. 증거도 다 모았고 불륜, 중혼적 사실혼 다 고소할 거야.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진작에 알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죠. 그리고 회사에도 알릴 거야. 부하 직원과 불륜에 근무 시간 중 사적 만남까지. 그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도 피해를 봐. 그게 내가 알 바야? 자업자 득이지. 다시 빈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이 남자가 20년 된 아내를 속이고 젊은 여자와 바람 피웠어요. 애까지 만들었고요.
조문객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게 천벌이에요. 남의 가정 파괴한 대가죠.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더 크게 울더라고요. 저주하지 마세요. 제 아인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불륜의 결과물인데? 잔인한 말이었지만 전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20년의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죠. 이렇게 됐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최소한 우리 아이들한텐 이복 동생이 생기지 않았으니. 여보! 남편이 소리쳤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 죄 없는 아이를 죽인 죄책감. 당신들이 벌인 짓으로 그 죄 없는 애가 벌 대신 받은 거니까. 애가 죽은 게 우리 잘못이야? 그럼 누구 잘못인데? 불륜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상간녀의 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도 초췌한 모습이었죠. 엄마, 아빠. 상간녀가 부모 품에 안겨 울었어요. 우리 딸이 유부남과. 그들도 이제야 안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상간녀 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했지만 20년 동안 일궈온 제 가정을 깨트린 걸 다시 회복할 순 없었죠. 사과는 됐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그리고 상간녀 아버진 남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곧바로 뺨을 날렸어요. 당신이 우리 딸 망쳤어! 아버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우리 딸이 임신했을 때 바로 왜 책임지지 않았어? 그게 이혼한다고 했다면서 거짓말이었구나! 그 난리통에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전 냉정하게 돌아서서 남편을 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이혼 서류 작성해야 하니까. 여보, 한 번만. 그리고 집에서 짐 빼요. 오늘부로 남남이니까. 그렇게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애타게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주차장에서 탐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끝났어요. 잘하셨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니 재판에서 유리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눈물이 났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을까, 슬픔의 눈물이었을까.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안 게 다행이었죠.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어제 확인했습니다. 상간녀가 출산했다가 아이가 죽었다고요. 네, 맞아요. 유리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명확하고 혼외자까지 있었으니까요. 최대한 받아내주세요. 위자료 2억, 재산분할 70%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도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해주세요. 물론입니다. 1억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동안 계속 마음고생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후련해졌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겠죠? 당연합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어머니가 가져갑니다. 양육비는 월 500만 원 이상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남편 연봉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통보할 거예요. 그건 신중하셔야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요. 사실을 알리는 게 왜 명예훼손이에요? 일단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전 이미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 회사 인사팀에 메일을 보냈네요. 귀사 본부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증거사진과 함께 불륜 사실을 모두 폭로했어요. 회사 대표 메일, 인사팀장, 감사팀에 모두 보냈죠. 소송장이 날아가자 난리가 났어요. 남편은 이제서야 실감이 났는지 매일 전화를 했네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할 말 없어. 여보라고도 하지마. 소름 끼쳐. 법정에서 봐요. 이혼은 그렇다 쳐도 나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 해고될 수도 있어. 이런 거 걱정 없이 일 벌였니? 그리고 네가 해고가 되던 말든 그게 내가 알 바야? 일이 이렇게 되자 시댁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네요. 며느리,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님, 아드님이 바람피워서 애까지 낳았어요. 뭐라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찌긋찌긋한 집안 내력이 또... 네?
아니다. 내가 가서 혼내줄게. 의외로 시어머니는 제 편이었어요. 시아버지도 바람피웠던 전력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도 이런 일 겪으셨어요? 30년 전 일이야. 그때도 애까지 있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혼했지. 그리고 혼자 애들 키웠어.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 때랑 너는 다르잖아. 애들도 지 애비 그렇게 따르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니? 애들 봐서라도 네가 참아라. 응? 어머님도 못 참으셔서 이혼했잖아요. 저도 못 참아요. 어머님은 한동안 절 말리셨지만 완전 말리시진 못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겪어봤던 고통일 테니 말이죠. 그리고 남편 회사에서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게 된 거죠. 본부장이 부하 직원이랑 애까지 있었대. 부인이 장례식장에서 다 폭로했다던데. 아이들에게도 사실을 말하게 되었네요. 어차피 큰아이들이기도 했고 이제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하니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그런 거야? 딸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래도 어느덧 다 큰 딸은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아빠 너무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너무 힘들었겠다. 이제부터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래도 너한텐 달라지는 거 없을 거야. 너한텐 좋은 아빠였잖아. 엄마가 다 미안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춘기라 더 힘들었겠죠. 며칠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안 만날래.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아빠 자격 없어. 엄마한테 그런 사람은. 딸은 그래도 좀 더 커서 그런지 아빠를 이해해보려 했지만 아들은 오히려 아빠를 단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겠거니 그때는 사실 아이들의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었네요. 그리고 6개월 후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판사님의 선고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위자료 1억 5천만 원, 재산 분할 65%,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저에게, 양육비 월 400만 원, 거의 원하는 대로 받아냈어요. 또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했죠. 7천만 원을 받게 됐죠. 항소하실 겁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받아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어요. 밖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그 여자랑도 끝났어. 아이가 죽고 나서 서로 볼 수가 없더라. 내가 니들 사랑 노름까지 알아야 하니? 그게 내가 알 바야? 회사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것도 내가 알 바 아니에요. 아이들 잘 부탁해. 걱정 마요. 당신 없이도 잘 키울 거니까. 그게 마지막이었네요. 이혼 후 저는 고향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20년 만에 새 출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힘이 되어주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도울게. 딸이 주말마다 와서 서빙을 도와줬어요. 아들도 공부하면서 카페 SNS를 관리를 해줬죠. 엄마, 카페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0명 넘었어. 정말? 우리 아들 최고. 카페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아이 사장님,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커피도 맛있고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났어요. 바다뷰가 예쁘다고 SNS에 올리는 손님들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실례합니다. 카페 맞죠?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여기 사장님이 직접 커피를 내리신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사장이에요. 그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젊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직접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와, 정말 맛있네요. 최고예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예요. 아, 그러세요?
커피를 좋아해서 이런 카페 찾아다니는데 여기가 최고네요. 그 후로 그 손님은 단골이 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갔죠. 사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손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제가 맛있는 레스토랑 알거든요. 보답하고 싶어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서요. 결국 저녁을 함께 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고요. 아, 그러셨군요. 전 아내가 바람 피웠거든요. 그것도 제 친구랑. 비슷한 아픔이 있어서인지 마음이 통했어요. 힘드셨겠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로 가끔 식사를 함께 했어요.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사장님, 혹시 재혼 생각 없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질문을 했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전 아직 상처가... 알아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그분은 정말 서두르지 않았어요. 꾸준히 카페에 와서 대화를 나누고 가끔 영화나 식사를 제안했죠.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대요. 딸이 먼저 그분을 만나봤어요. 엄마, 괜찮은 사람 같아. 엄마한테 잘해주는 게 보여. 아들도 그분을 만나고 오더니 마음을 열었어요. 누나 말이 맞아. 그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6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진지하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근데 전 아직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믿어주세요. 그 사이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하더군요. 불륜 스캔들로 이미지가 망가져서 다른 회사 취직도 어렵다고. 상간녀와도 완전히 끝났대요. 아이가 죽은 후로 서로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여보, 한 번만 만나줄래? 전 남편은 부산까지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과하고 싶어서. 그리고 아이들도 좀 보고 싶어. 아이들이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양육비나 제때 보내요. 2달째 밀렸던데.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럼 만날 자격도 없죠. 차갑게 돌려보냈네요. 남편은 시시때때로 계속 연락을 했지만 저는 차단을 했고 아이들 또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카페는 부산 명소가 됐고 이혼 후 성공한 여성 CEO로 인터뷰도 했죠. 힘든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서신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날 사랑하는 거요. 딸은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 힘든 일 겪고도 이렇게 멋지게 사니까. 아들도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죠. 엄마, 나도 열심히 살게. 엄마처럼. 그리고 한참을 고민 끝에 저는 재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축복 속에서 새 출발을 했죠.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노력할게요. 지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친아빠처럼 따르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죠. 여보, 오늘 카페 매출 최고 기록이래. 정말? 우리 사장님 최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해요. 전 남편 소식도 가끔 들려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회사 격리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다른 도시로 이사가서 새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가끔 양육비 송금할 때 문자가 와요. 아이들 잘 부탁해. 미안해. 이제는 미움도 없어요. 그저 과거일 뿐이죠. 오히려 고마워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 장례식장에서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 불륜녀가 받은 천벌, 그리고 제가 선택한 새로운 인생,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46살에 이혼하고 47살에 새 출발했어요.
48살에 재혼하고 지금 49살인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여러분, 배신당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행복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제 전남편과 그 여자처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